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모군련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모군련 이제 하기 전에 이 근대 가정 속에서 일어난 어떤 흐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그 개항 후에 우리의 이제 그 가제는 반봉건 반외세였죠. 자, 이 반봉건 반외세를 바탕으로 해서 크게 이제 여러 가지 근대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위로부터 흐름과 있고 아래로부터 흐름이 있어요. 자, 위로부터 이제 흐름 같은 경우에 보면 갑신전변이 있고요. 그다음에 갑오개혁, 을미개혁 이렇게 있죠. 그리고 네, 강무개혁 이런 이제 개혁들이 있고요. 자, 아래로부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이제 진행된 이모군련이 있어요. 그리고 동학농민 운동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부터의 흐름과 아래로부터의 흐름이 하나로 이제 합쳐가지고 나타난 것이 뭐냐면 독립협회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의병운동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예국 개몽운동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위로부터 흐름과 그 아래부터 흐름을 한번 이 반봉건과 반외세에 좀 대입을 시켜보면, 자, 갑신전면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에서는 반봉건은 있어도 반외세는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한계죠. 일본에 너무 의지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갑오을미계 같은 경우에는 반봉건은 있죠. 그렇지만 일본의 어떤 주도하를 했기 때문에 반외세적인 성격은 없고요. 예. 자, 강호개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반봉고는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또 아예 있다고 또 말할 수 없고 좀 예민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모하게 있고 반외세적인 성격은 있다는 거.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모군량 같은 경우에는 반봉건적인 어, 성격과 반외세적인 성격을 보면 반외세적인 성격이 있지만 반봉건적인 성격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 뭐냐면 어, 민주정권에 대한 반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개항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흥성대원 걸 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봉건보다는 반외세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그 동학농민 운동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반봉건적인 성격하고 반외세적인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독립협회라든지 그다음에 의병운동, 예국개몽운동은 이게 보면 어차피 독립협회가 이제 예국개몽운동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반봉건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반외세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좀 약간 중간적인 입장이 있어요. 특히 이제 독립협회는 나중에 하겠지만 러시아는 상당히 이제 반대하는데 영미는 또 찬성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다음에 의병운동 같은 경우에 보면 의병운동도 이제 반봉건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이거는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반외세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항 이후에 위로부터는가 아래부터는 또 이렇게 합쳐진 그런 여러 사건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갑신, 갑오을미, 강무개혁, 이모군란, 동학농민운동, 운동, 독립협회, 예국개몽운동, 의병운동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치사 흐름을 볼 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넘어가보자. 자, 그러면 이모군란을 보죠. 자, 이모군란은 일단 몇 년에 일어났죠? 1882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개항 이후에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연도를 좀 약간 중요한 사건들은 애울 필요는 있어요.
예전에 객관식 기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연도에 같은 달에 같은 연도에 같은 달에 뭐냐면 순서까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주관식에서는 그렇게 물어보진 않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연도는 외워두실 필요는 있겠죠. 예. 그러면 인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임오군란은 왜 일어났냐? 이게 이제 1882년 6월 달에 구식군인들이 1년 넘게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거의 받은 이제 한 달치 월급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겨와 모래가 절반 이상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간 거죠. 그때 이제 도시 하층민까지 가담하면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고요. 이들은 이제 정부 교관이나 일본 교관들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죠. 자, 그리고 이제 궁궐에 있던 왕비가 이제 상황을 심각한 걸 알고 보필하죠. 그리고 고종이 그 당시 이제 흥성대원군에게 정권을 맡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집권한 흥성대원군이 이런 군란을 이제 수습한 한편 종전에 이제 고종이 펼쳤던 정부의 여러 개화 정책들을 중단시켜 버리죠. 그러나 이제 청의 개입으로 상황이 바뀌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청나라는 군란의 책임을 물어서 이제 흥성대원군을 청으로 압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모군란의 이렇게 이제 전반을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고종은 친정 이후에 외척 세력인 민씨가문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외척 가문 세력인 민씨 세력들의 이제 중심 인물들 쭉 나오죠. 뭐 민승훈, 민규, 민경옥, 민혁인, 민영환 이런 사람인데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요 사람은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 있죠. 민영환 이 사람이 이제 을사조약이 체결되니까 항의하며 자결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민씨 일족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이야. 역사상 좋게 이제 찍혔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대부분 이제 민씨 세력들에 대한 어떤 세력들은 여러 가지 가정 죽음도 행해지고 백성들은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별로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씨도 이제 별로 좋은 평판을 받지 못했죠. 자, 하여튼 이게 이제 대거 등의 정치를 운영했고요. 하지만 이제 민씨 집권 세력들이 매간매직을 일삼으면서 세도 정치의 부정부패가 재현됐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민씨 일족의 부패가 또 이모군란의 배경이 되겠죠. 첫 번째 배경.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시 이제 군인들이 제대로 이 군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장사 수공업을 하면서 도시 하층민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개항으로 외국 상품이 들어오면서 쌀이 유치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자, 요건 제가 이제 경제사 할 때 이제 좀 얘기할 텐데 개항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쌀이 많이 유출됐죠. 어류용 일본으로. 대신에 외국 상품들 주로 면제품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명 교환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됐죠. 자, 쌀이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당연히 쌀값을 뛸 수밖에 없고 이 쌀값이 뛰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뛰어요. 그 당시에 쌀을 기준으로 해갖고 물가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 하층민들이나 그리고 소작인들이 상당히 뭐냐면 그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농촌에 있는 소작인들이 지주들이 땅을 뺏어 가니까 도시로 올라서 또 도시 하층민들로 편입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개항에 대해 상당히 안 좋게 되었죠. 개항이니 뭐 개항이 이런 사람들 이런 정책들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게 되고 당연히 그 당시 이제 개항을 추진했던 민씨 쪽에 대해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해요. 이거는 뭐 부식군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도시 하층민들의 입장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오군란 때 도시 하층민들이 되게 많이 가담을 했죠.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구식군인들은 상당히 대우가 안 좋은 데 반해서 이에 반해 이제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군인들은 여러 면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죠.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도 컸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이제 요거죠. 이 직접적인 계기인데
자, 1년 넘게 밀린 금융을 받았는데 쌀과 쌀에 모래와 겨가 섞여 있자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이제 폭발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요걸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도봉소 사건이라고 해요. 도봉소 사건. 예. 자, 그러면 이 도봉소 사건이 뭐냐라는 걸 좀 볼게요. 직접적 계기가 됐다. 예. 그래서 보면 1882년 6월 5일 날 선해청 창구였던 그 당시 선해청은 이제 여기 정부의 재정을 관리하는 간청이에요. 그 창구였던 도봉소라는 곳이 있어요. 도봉소. 자, 도봉소에서 그 당시 무이용 소송이었던 옛 훈련도가 군병들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과정에 일어난 충돌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서 이제 충돌되면서 그도 오랫동안 또 그 별기군보다 좀 약간 차별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반발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도봉소 사건을 통해서 폭발됐고 군인들이 많이 살던 서울 왕십리 이태원 등지의 봉기를 촉구하는 통문이 돌려줬고, 자, 통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뭐 SNS나 이런 게 없었죠. 그 개인이나 조직이 다수에게 알리는 그 문서를 얘기해요. 예. 그래서 서원에서는 유생들이 보내는 유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민중 봉기 때 돌린 사발통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발통문도 통문의 일종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기도 하고요. 이 사발통문은 예전에 역교는 기출문이 나왔어. 역교는 기출문제.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군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도시 하층민들도 봉기에 가세했다는 거. 앞에서 이 개항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불평이 쌓였었잖아요. 특히 이제 도시 하층민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많았냐면 농민들이 되게 많았어. 예전에 소작인들. 예, 소작인들이 지주한테 땅을 뺏기고 나서 도시로 올라서 도시 하층민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좀 보면요. 자, 군인과 민중들은 흥성대원군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그래도 인지도가 높고 이 개항과 개화 정책에 반대했던 어떤 상징적 인물이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와서 요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이제 여기 주도했던 예, 군인들이나 도시 하층민들은 뭐 폭동을 일으키긴 했지만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큰 그림 같은 걸 그리지 못했고 어떤 앞날에 대한 정치적 개혁 이런 비전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흥성대원군에 찾아서 정치를 맡겨달라고 요구했고 흥성대원군 포면적으로는 꾸짖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반란이 일으켜서 되냐. 그렇지만 이제 뒤에도는 자기 이제 신복들을 요 군인들에게 밑에 심어서 예 그냥 군인들의 폭동을 더 촉발시키는 그렇게 이제 행동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 군인들이 이제 더 나가서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까지 죽이고요. 일본 공사관까지 습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궁궐 처도가 금료를 담당했던 선해청 책임자였던 민경욱 같은 민씨 고관들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민경욱 있죠. 예, 이모군란 때 피살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민혁이나 뭐 민영한국 이렇게 넘어가긴 하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있고 왕비는 명성황후죠. 난을 피해서 충주로 피신했다는 거. 충주가 이제 그 민씨의 그 친가가 있었던 곳이에요. 엄밀히면 충주보다는 장원으로 도망갔다 보시면 돼요. 충주 부근에.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이 민 씨가 장원으로 도망갈 때 그 옆에 이제 보좌해줬던 군인간의 어떤 사랑 얘기를 영화로 좀 소설 영화로 만든 게 있거든요. 물론 사랑했다는 건 아니고 영화적 상상이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자 고종은 이제 사태 수습으로 흥성대원군에 그 정치를 맡겼다는 거죠. 자 흥성대원군은 예전에 그 민씨 정권이 했던 개혁 정책을 다시 뭐냐 폐지하고 예전 정치로 도입을 했죠. 그래서 별기군과 홍익기문을 폐지하고 개혁 정책을 백지화했다는 거. 예. 그래서 대신에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이거 폐지시키고 나서 다시 이제 오군형을 부활시켰죠. 그러니까 이형을 폐지하고 오군형을 부활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왕비가 사망했다고 발표하여 궁중을 달랬다. 자,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예, 네. 자, 왕비는 장원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체가 없는 거야. 왕비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도망갔으면 시체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흥성대원군은 왕비가 이제 죽은 줄 알고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던 거죠. 그리고 왕비의 장례식까지 치르게 돼요.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장례식을 2번 치르게 되거든요. 요때 이모군란 때 1번 치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진짜 죽을 때, 그 당시 이제 을미사변 이후에 치르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 치르는 게 아니라 2년 후에 치르죠. 그래갖고 이제 시체를 못 찾으니까 시체를 못 찾았으니까 여기 인형을 나무로 인형을 해갖고 만들어서 집어넣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2번 거쳐서 장례를 치르는데, 여기 첫 번째 가짜 죽었을 때 여기 장례 치는 거, 그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보고 많은 분들이 이거 뭐냐면 장례 치렀으니까 을미사병 D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객관식 기출문 때 찍어가지고 틀린 적이 있어. 그래서 요때 한번 죽었다. 가짜로 죽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제 민시대역의 요청을 받은 청이 군대를 파견해서 봉기를 진압을 했죠. 그리고 봉기의 책임을 물어 흥성대원군을 청으로 납치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흥성대원군을 왜 납치했냐면, 이거 잘못하면 누가 개입할 수 있어요? 일본이 개입할 수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입할 명분이 충분히 있죠. 공사관도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불타 없애고, 그리고 이제 거기 누구예요? 교관도 이제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음, 일본이 개입할 수 있잖아요. 그 개인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잡아간 거야. 흥성대원군 이때 잡혀간 후에 3년 뒤에 1185년에 다시 기구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왕비가 청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서울로 돌아오면서 민시대의 권력을 되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흥성대원군은 궁중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왕비의 국사를 발표했지만 대신들이 시신이 없이 장례 지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장례가 지연됐다. 자, 이때 무예별감이었던 홍제이. 홍제이가 이제 그 예전에 한번 영화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홍제이가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왕비를 여기 탈주를 시켰죠. 왕비를 데리고 이제 장원까지 갔다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홍계원으로 이름을 바뀌었나 봐요. 홍계원이 이제 이 공으로서 그 중용되었고, 동학농민운동 때 경군을 이끄는 초투사로 임명되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걸 이제 소재로 해갖고 러브라인 그리면서 그 민씨하고 홍제이가 이제 눈이 맞았다. 영화적 상상을 이제 덧붙이면서 했던 영화 하나가 있어. 하여튼 자, 그래서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모군란과 흥성대원군을 볼게요. 자, 난병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걸 잘 알고 있는 데다가 소속된 곳이 없으므로 운영궁에 물려가. 운영궁이라는 것은 흥성대원군의 사저죠. 궁자가 붙인 거는 이제 예전에 고종이 여기서 자랐잖아요. 보통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자랐던 걸 잠저라고 하죠. 잠저. 궁에서 자라지 않은 왕이 이제 자랐던 그곳을 잠저라고 하는데, 왕이 되고 나서 여기를 이제 궁이라고 붙인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흥성대원군은 앞에 나가지 않고 이 운영궁에 통해서 비선 정치를 예전에 했었죠. 그래서 남병들이 이제 서로 앞을 다투어 소란을 피우자 대원군이 고함을 치르며 그들을 물러나기를 꾸짖고, 그 우두머리 몇 명을 남게 하여 그들과 무슨 얘기를 나눴다.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들을 꾸짖었지만 그들의 핵심부를 불려서 자기 지시상을 정하고 또 그들 무리에 자기 신복들을 심어서 폭동을 더 선동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눈여볼 게 문제는 한현의 매천야록이죠.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항현은 호가 매천이에요. 그러니까 매천, 항현이 뭐냐면 초가상가에 묻혀갖고 글 쓴 것이 매천야록인데, 이 사람이 지휘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이 지휘산에 있으면서 서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정치 변화를 다 뭐냐 정보를 수집해서 기술을 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일제에 의해서 강제 병탄이 됐을 때나 절명신을 남기고 이제 자살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자살할 때 항해 매천역도 이제 그 가족들에게 이제 전달해 주거든요. 물론 이제 매천역 같은 경우에는 이걸 꼭 편찬하는 목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여기 있지만 이거는 이제 가족들이 보라고 밑에 이제 자손들이 보라고 쓴 건데, 근데 이제 이걸 받은 이제 후손들이 아까우니까 이걸 출판했던 거죠, 나중에. 그래서 후에 인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됐던 거야.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아마 매천녀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책이 유명하기 때문에. 예. 자, 하여튼 이렇게 보고요. 해설을 보면 개항과 개화 정책으로 사회가 혼란해졌다고 생각한 민중들은 흥성대원군을 이상적인 지도자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 이 사람이 이제 그 세국 정책을 추진했으니까 상당히 개화에 반대된 인물이잖아요. 자, 본계에 익힌 군중들은 대원군을 만나 이후 훨씬 가격해지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데다가 무장 봉기에 대한 대원군의 무기이 있음을 진작했다. 흥성대원군이 다시 집권하면 사정이 나아질 걸 기대했던 군중들이 흥성대원군이 재집권하자 해산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스스로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없었다는 거, 비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보니까 정치의식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데올로기가 부재돼 있고 정치 세력화가 부재됐다는 이런 한계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아까쯤 얘기했지만 반봉건적이라고 좀 말하기 좀 그래요. 예. 흥성대원군이 상당히 또 인기가 있었던 게 나중에 얘기했지만, 또 그 당시 인제 그 뒤에 보면 동학농민군들과 또 서신교를 하면서 동학농민군들이 인제 서울에 올라가면 흥성대원군을 밭에 모셔 갖고 집권을 시켜 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모군란 후에 조선의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있는데, 요거 넘어가기 전에 예전에 뭐가 나왔냐면 그 이모군란의 결과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이모군란 의의와 관련된 내용이 98년 기출문제 나왔는데, 요게 교과서에는 없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따로 다른 책을 보고 이제 좀 정리를 했어요. 이거 보고 넘어갈게요.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의의를 보면요. 자, 이몽골라는 국내 정치 개혁의 필요성, 외세와의 투쟁의 필요성이 작아 새로운 격변의 시대에 여는 발화점을 역할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항촌 조직과 군대 조직을 통해서, 항촌 조직이라는 것은 그 당시 도시 빈민들이 많이 가담을 했잖아요. 요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통하여 조직적인 세력 규합을 발전시켰던 대규모 사회 운동이었고, 민중들의 사회 변화의 요구에 정당성을 획득하고 정치적 차원에서 실현시켰다. 뭐 이렇게 인제 있어.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도 있지만 일단은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지만 한계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도시 하층민들의 어떤 정치의식이 한계도 있고 정치 세력의 부재, 이데올기가 부재되었다. 이렇게 인제 한계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인제 한번 있고, 그다음에 그 임오군란 이후의 결과를 인제 볼게요. 자, 임오군란 이후에 큰 변화는 뭐냐면 청나라의 어떤 태도 변화죠. 청나라가 이때부터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청나라하고 우리 관계는 4대 관계였죠. 그쵸.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인정하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내정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때부터 청나라가 4대 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여기에다 내정 간섭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인제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인제 이모군란 이후에 이 청나라의 어떤 그 대조선 정책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청나라도 서양의 제국주의 열강대에 영향을 받아서 일종의 조선을 식민지화 아니면 반식민지화 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내정 간섭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모군란을 기점으로 해서 청나라가 예전과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치게 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내정 간섭 안 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뭐 민씨 정권이 받은 게 있으니까 인제 청의 내정 간섭을 받아들였는데, 이게 너무 인제 갑신정이 넘어오니까 너무 인제 어 내정간섭이 심한 거야. 결국에는 청나라와 청나라 견제해서 미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이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청은 임오군란 때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찾고 되찾는 기회를 여겼다. 군란을 진압한 후에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마건산과
그 멜렌도르프를 공으로 파견했죠. 자, 그래서 이 마건산과 멜렌도르프를 뭐냐면 공을 파견했는데, 자, 그 외에도 영국인 하트 같은 30명의 외국인 공을 파견했다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마건상은 이제 조총 산미수용 무역전쟁 당시에 그 마건충의 형이고요. 멜렌도르프가 좀 약간 특이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니죠. 딱 이름만 보도 알 수 있듯이 청국 주재 독일 영사관이야. 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홍장의 눈이 띄어가지고 조선 청나라의 그 공관으로 이렇게 기용이 되었고, 청나라 그 조선에 와서는 해관 총사무사가 돼요. 그래서 해관이라는 건 그 당시에 이제 어 수입품들은 바다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다로 들어온 수입품들을 뭐냐면 그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맡았는데, 자, 이 사람은 외교뿐만 아니라 통상 업무까지도 장악했다. 그래서 이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 좀 약간 이상해. 뒤에서 좀 얘기했지만 자기가 이제 비록 외국인이지만 청나라 돈을 받고 이제 공으로 들어왔으면 청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청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나중에 보면 러시아를 이제 조선과 중재한다는 등 약간 청나라가 어긋나는 그런 정책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쫓겨나게 되죠, 이 사람이요. 자, 그리고 이제 조총산미 수용 무역장정을 맺게 돼요. 자, 조총산미 수용 무역장정은 그 뒤에 있죠. 예. 그래서 요거 좀 약간 이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조총산미 무역장정. 자, 조총산미 수용 무역장정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한 두 번 정도 나왔나?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 조총산미 무역장정이.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걸 좀 눈여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잠깐만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좀 약간 이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자를 좀 보고 얘기할게요. 네. 37페이지 잠깐 심화 교재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조총산미 무역장정 보면요. 자, 전문하고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볼게요. 자, 이 산미수용 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곳이고, 각국과 더불어 일제 균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일제 균점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자, 일제 균점은 뭐냐? 체육대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국제법상 그 다른 나라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를 예의로 한다. 그러니까 이건 체육대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체육 대우가 적용됐어요. 예. 그래서 조약을 보실 때는 조약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조약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고 실현됐는가도 같이 보셔야 돼요. 예. 자, 그럼 내용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청해 상무위원을 서울에 파견해서 조선 등을 파견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 여기 좀 눈여겨본 게 청해 북양 대신과 조선의 국왕은 대등한 지위를 나눈다. 요거는 좋은 말 같은데, 북양 대신하고 조선 국왕은 평등한 관계 아니죠. 이게 왜냐면 얘는 일종의 황제의 신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선 국왕은 왕이잖아요. 근데 평등을 한다는 거는 이건 평등하지 않는다는 거야. 한 단계 조선 국왕을 좀 낮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일종 외교관한테 치의법권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4조가 중요하죠. 자, 이 사회지 보면 베이징이가 한성의 양화진에서 대장 음, 무역을 허락하되 그 양국 상민의 내리채판을 뭐냐 금하고, 단지 내리채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 간의 허가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무위원과 지방 간에 발행하는 호조를 받을 경우에 토화를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자, 요게 이제 상당히 이제 후에 이제 큰 영향을 미쳤던 건데요. 요게 눈여볼 게 이제 양화진까지는 갈 수 있어. 이 양화진은 어디냐면 오늘날 이 마포 부근이에요. 지금은 이제 마포에 포함된 이제 행정구역인데, 보통 이렇게 한강이 있으면 한강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제 수심이 이제 점점 얕아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닷배를 버리고 수심이 얕은 곳에 강배를 이제 그냥 바깥 타야 돼요. 요게 이제 교차점. 바닷배에서 그 강배로 바깥 타는 곳이 요 당시 양화진이었어요. 그래서 양화진이 상당히 그 당시 외국 상인도 많이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물건을 쌓아 놓고 장사를 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양화진 밖에 인제 안쪽이 인제 여기 쪼금만 들어가면 인제 한성인데 한성까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지 채판을 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칙일 뿐이고요. 항상 원칙에는 뭐가 있죠? 예의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예의가 뭐가 돼요? 원칙이 돼. 이게 그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중국에 다 국룰이거든요. 이 예를 봐야 돼. 예를. 근데 내지 참판이 필요할 경우 그러니까 양화진에서 더 들어가서 장사를 할 경우에는 지방 간의 허가서를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인제 근데 이제 문제는 지방의 허가서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모군란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예속돼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간의 허가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 예가 원칙이 돼 버린 거야, 얘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냐면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까지 들어가서 무역을 할 수 있는데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토화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품만 구매할 수 있지 구매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어 자신들의 물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팔 수 없다라고는 규정하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어요. 그 구매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판매가 금지되는 거 아니에요. 명시하지 않았죠. 근데 이 말을 꽂고 생각하면 당연히 중국 상인들이 구매도 하죠. 여기에서 자기 물건 갖다 팔겠지. 음. 명시하지 않았겠는데 팔아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해석여에 따라서. 그래서 인제 매매가 같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중에 조용통상 조약이 있어요. 이 조용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뭐냐면 판매도 되고 인제 아니 구매도 되고 판매도 되는 것을 명시해. 그래서 이미 2 단계 때부터 인제 구매만 할 수 있다. 구매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판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석여에 따라서. 그래서 판매도 같이 이루어졌고 조용통상 조약 때 판매와 구매를 명시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구매만 할 수 있다, 구매할 수 있다 해서 구매만 하고 판매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졌지만 명시된 거는 판매를 명시한 건 조용통상 조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하여튼 요 사조는 원래는 청나라만 적용되죠. 근데 뒤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일본은 이거를 인제 받기 위해서 1883 년에 어 조일 통상 조약을 개정하죠. 그 과정에서 체국 대우를 받게 되잖아요. 자 체육 대우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내용들 여기 예의 조약 내용 관련된 내용도 적용을 받게 돼요. 예.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뭐 미국, 프랑스 여러 나라도 여기를 이제 받게 되죠. 자 하여튼 내지통상권을 통해서 인제 외국 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특히 이걸 통해서 인제 들어왔던 상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청나라하고 일본이죠. 그래서 청나라 일본 간의 어떤 대립 구도가 이제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청나라의 무역 비중이 점점 올라가서 청일 전쟁 직전까지 청나라가 뭐 45% 우리나라 무역을 차지했는데 일본은 55% 까지 바로 그 밑까지 청나라가 쫓아오게 돼요. 물론 이제 청일 전쟁 이후에는 다시 청나라는 이제 쫓겨나고 일본이 거의 독점 상태에 이르지만 하여튼 이런 이제 한미 수역 무역 전쟁이 상당히 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력판도 그런 무역판도 변화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그 삼민수역 무역장에서 볼 수 있는 성격은 뭐냐면 예전에는 형식적이었죠, 사대 관계가. 근데 인제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내정 관계로 식민지적 관계가 이제 변질되고 청나라의 경제 수탈이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인제 외국 체육대에 따라서 외국 상인들에게 적용된 시장이 개방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 때문에 인제 조선 상인들이 크게 타격을 받죠. 나중에 얘기했지만 종전에 거주지 무역을 중시한 중개 무역을 했던 조선 상인들이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같이 오면서 반청, 반일 감정이 증대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중앙총상회가 상권 수호 운동을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인제 넘어가서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청나라와 일본 간의 수입이 비교해서 점점 청나라 비중이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자,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인제 요거 나오고 나서 요렇게 보여주고 나서 "이런 변화를 불러일으킨 조약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당연히 조총산미 수역 무역 장정이죠. 예. 자, 그러면 인제 읽어보면 조총산미 수역 무역 장정은 청의 부양 대신과 조선 국왕과의 대등한 관계를 설정했다. 이게 대등할 수가 없죠. 이건 국왕 대빵이고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당시 인제 그 황제 밑에 있는 이제 간직이잖아요. 물론 높은 간직이긴 하지만. 자, 그러니까 인제 이 말은 뭐냐? 청이 설 관계 설정했고 또 조선이 청의 속군을 명문화시켰죠. 여기 보면 중국이 속방을 우대했다. 어 그래서 명문화시켰고, 자 이후 인제 청의 대조선 무역량에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일본의 대조선 무역량의 비율이 감소되었다. 청과 일본 상인들이 개항장뿐만 아니라 서울과 지방의 시장까지 자유롭게 다니면서 조선 상권을 위협했고 불법적인 밀무역도 자행해서 조선 상인과 농민이 겪는 피해가 심각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다시 인제 올라가서요. 아까 이제 조총산미 수용 무역장정까지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인제 청나라 상인들이 허가만 받으면 거주지 벗어나 내륙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거의 대부분 거주지 벗어났죠. 그 당시 청나라가 인제 우리나라에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냥 도장만 찍어 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청의 영향력이 커지자 청사인들이 대거 조선에 진출하여 개항 후 이 조선 시장을 독점했던 일본 상인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자, 이후 최애국 대우의 규정을 구실로 다른 나라 상인도 내륙 진출이 인제 뭐냐면 어 가능해져 그동안 거주지 무역으로 이익받던 개항장 객주가 큰 피해를 입었다. 요 부분은 제가 경제사 할 때 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내륙 진출을 보면요. 자, 조총산미 수역 무역장정에서는 양화진과 서울의 영업소를 제외하고는 내륙의 경우에는 허가증을 위한 토상물 구매만 가능하다. 예. 구매만 가능하죠. 근데 구매만 뿐만 아니라 판매도 가능한 내륙 통상은 1883년 조용 통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조용 통상 조약. 그렇지만 앞에서 얘기해 놨죠. 이 구매만 가능하는 게 아니라 구매 가능하다는 거죠. 예. 구매 가능하고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좀 약간 표현이 그런데 구매 가능하고 판매도 해석 여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조용통상조에서는 구매뿐만 아니라 판매를 명시해 놨다. 여기까지는 해석 여부에 따라서 판매도 하고 요거는 명시해 놨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토산물을 구매한다라고 돼 있지 구매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예. 요거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한편 일본은 이모군란 이후에 피해 배상금을 지불하고 공사비 경비를 위한 일본군 주둔을 허용하는 그 재물포 조약을 강요했다. 그래서 있고 그때 인제 우리나라에서는 인제 사람을 죽였잖아요 일단. 일본인들 죽였으니까 사절단을 파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삼 차 수신사를 파견해요. 그래서 3차 수신사를 파견하는데 이때 뭐 태극기를 처음 사용했다는 견해도 있고. 그러면 내용을 보면요. 자, 이 재물포 조약을 인제 보면 요 재물포 조약이 요게 인제 내용이 있는데 재물포 조약의 내용은 좀 볼게요. 여기 안 나와 있네. 자, 제가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도중 이게 좀 잘 안 됐으면 제가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걸로 보면서. 심화 규제를 보면서 할게요. 자, 재무부 조약의 주요 내용은 정치적인 어떤 배당금을 지불하고요. 어 일본 공사관의 호의 명분으로 일본군 주둔을 이제 허용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청군과 일본이 동시에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3차 수신사 박용을 파견했는데 요때 뭐 태극기를 처음 사용했다는 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미소 통상조회 때 했다는 설도 있고.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인제 있는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일본군 주둔이야.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재무부조약에서 뭐냐면 그 당시 일본
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민이라고 그러죠. 자국민을 이제 보호하고 일본 공사관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일본군을 주둔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걸 나중에 일본이 이용했죠. 동학농민운동 때. 동학농민운동 때 청나라가 이제 텐진 조약에 따라서 그 뭐냐면 그 통보를 하죠. 우리나라 이제 우리 청나라 군대 거기 한 번 더 파견하겠다. 통보를 하니까 그 통보를 받은 그 일본이 텐진 조약을 근거로 해 갖고 이제 보낼 수는 없죠. 뭐 통보는 통보고 파견은 또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파견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요 재물포 조약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재물포 조약에 근거해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일본군을 파견하죠. 그리고 그것을 텐진 조약에 따라서 청나라에 통보를 해요. 예. 그래서 동학농민 운동 당시에 파견 근거가 됐던 조약이 재물포 조약이에요. 재물포 조약.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일본도 그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서양 열강들과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불평등 조약을 좀 개선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들 나라 서양 열강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국제법, 만국공법을 잘 지킨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조약 개정할 때 참 메리트를 이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세신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약을 찾아가지고 파견 근거를 만들려고 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재물포 조약이 그 일본이 파견된 근거가 된 조약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또 조일수 조교 속약을 맺게 돼요. 그거는 조일수 조교 부록의 이제 뭐냐면 그 개정판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뭐가 관련된 내용이냐면 간이이정 간이이정을 통행권에서 50리로 넓힌다. 원래 10리였죠. 여기에요. 이건 따로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고종은 교소를 통해서 강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걸 분명히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뭐냐면 정부는 흥성대원군이 세운 척합의를 철거해요. 이때 척합의가 다 없어졌죠.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것도 일제강점기 때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종실록에 적혀있죠. 그들의 종전을 배척하면서 기술을 본받는 것은 진실로 사이에 어긋나지 않는다. 동도소기적 입장을 밝히고 서울과 지방에 세워놓은 척약에 관한 비문을 모두 뽑아버려라. 했다는 거. 자,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고종이 예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흥성대원군하고 이때부터 완전히 갈라졌다 보면 돼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방문국을 설치해서 정부의 개화 정책을 알리는 신문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 방문국,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한성 순보를 발행하죠. 또 급진개파들이 이제 주도를 했고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서구 열강들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문호를 개방했다는 거. 자, 그리고 아울러 정부는 불평등한 조율무역 규칙을 이제 개정을 하려고 했다. 자, 이 조율무역 규칙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강화도 조약 때 맺은 거죠. 이걸 조율통상정정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7차 근현대사 교과에서는 조율무역규칙보다는 조율통상장정 이렇게 돼 있고 1883년의 것을 조율통상장정 개정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09년부터는 앞에 있었던 이제 강화도 조약 때 그 맺었던 걸 조율무역규칙이라고 해놓고 뒤에를 이제 개정된 걸 조율통상장정이라고 이렇게 바꾸더라고 용어를요. 근데 동일한 거야. 다만 이제 혼란을 피우고자 그렇게 이제 바꾼 것 같은데. 하여튼 1883년에 개정된 조율통상 장정에는 협정관세나 방공령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왜냐면 일본 측이 양보를 한 거죠. 예전에 안 들어줬는데 왜 양보했냐? 그 앞에 1882년에 예전에 말했을까 조미통상 조약이 있다고 했죠. 자, 여기에 최애국 대우를 얻기 위해서 양보를 한 거야. 대신에 뭐냐면 최애국 대우가 새로 설정돼 있죠. 자, 그때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처럼 그 1982년에 조총 산미수 무역장정에서 가지고 있는 내지통상권도 일본이 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조율통상 장정 안에는 내지 통상권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조율통상 장정은 내지통상 금지하지만 이 조총산 및 수령 모욕장정 최후국대를 통해서 조총산 및 수령 모욕장정에 있는 내용을 끌어다가 적용된 거야. 예.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조약을 볼 때도 그 조약 내용을만 보는 게 아니라 조약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영향을 가지고 왔는가 이것도 같이 보셔야 돼. 그래야지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때 인제 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좀 보충 내용 볼게요. 첫머리에 조선은 청해 제후국이며 본 장정은 조선과 다른 외국과 맺은 조약과 명백히 다름을 밝히고 명칭도 아니고 조약이 아니라 장정인 것은 이 종속성을 이제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보통 조약이 아니라 장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조율통상 장정을 왜 이렇게 갖다 붙였는지 모르는데 어미님하면 정확하게 조약이죠, 이것도. 예, 별 의미 없이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아. 근데 조약과 장정은 좀 다른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용이 여기 좀 많이 빠졌는데 여기에는 청라 내정 간섭 관련된 내용이 좀 안 들어가 있어요. 예. 뒤에 있긴 있는데 요걸 좀 정리하면서 좀 할게요. 뒤에 있긴 하는데 좀 어 좀 볼게요. 자, 임오군란 이후부터 인제 청라의 내정 간섭이 더 강화됐다고 했죠? 그래서 인제 임오군란 이후에 청나라는 일본보다 이제 우세한 입장에 서 있어요. 예. 군대를 많이 파견했잖아. 그리고 일본의 정치 경제적 침투가 위축되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급진계합화를 자극시켜서 갑신전백 원인을 또 제공해 주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뭐 청 흥성대원군의 청나라 압송이 있었고 그다음에 뒤이지만 이건 나중에 얘기해요. 갑신전백 이후인데 그때 원세계가 이제 간섭이 심했죠. 예. 그리고 뭐 고문으로써 이제 마건산과 독일인 멜렌도프를 공을 파견했고 그다음에 삼민수요 무역장정을 체결했다는 거. 그리고 통리교섭 통상사무하문을 설치하고 외교 통상을 사무를 담당하고요. 그 통리궁국 사무하문 내하문을 설치해서 궁국사무를 인제 설치했는데 그래서 인제 요거는 멜렌도르프가 인제 했고 요거는 마건상이 인제 이렇게 고문 들어갔죠. 자, 그래서 청해 내정 간섭과 친정 정책으로 개혁 정책이 후퇴됐고 그리고 인제 민씨 정권은 자신의 권력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사대당으로 바뀌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언급했던 이 중국식 간제 개편 있죠. 여기에서 인제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됐고 그다음에 인제 내용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나라의 대조선 정책이 정통적 조국 정책에서 조공 체제 플러스 제국주의 정책과 결합되면서 본격적으로 내정을 간섭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계합화가 분열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온건계합화, 급진계합화. 예. 자, 그러면 인제 임오군란과 관련된 내용 다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예. 자, 미래를 보죠. 미래. 자, 이모군란 99년간 민주의 분노를 폭발하다.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90 그 이모군란 배경이 나오죠. 그 앞부분에 있는 건 내용 비슷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이제 99인들이 폭발돼서 흥성대원을 지지를 요청했고 그다음에 인제 뭐 정부 고관과 일본 공사관 군부를 인제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고 정도 이제 흥성대원군에게 이제 정권을 맡겼다. 그래서 흥성대원군 정책을 보면 좀 약간 여기는 여기 교사용 교과서지만 여기 좀 자세히 설명돼 있죠. 흥성대원군은 무의원과 장허영과 벌기를 확보하고 오군영을 복구했으며 통리기명을 확보하고 상군부를 부했다. 그 내용들. 자, 그리고 인제 그러나 인제 민씨 정권의 요청에 따라 청나라 군대가 파견하고요. 흥성대원군이 잡혀갔죠. 예.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제 청나라의 어떤 그 조선 정책의 변화 같은 게 있어요. 그 보면 임오군란 이전에는 청이 직접 조선의 내정에 간섭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나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 문제에 개입하면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청은 조선을 보호국 체제로 만들면서 일본, 러시아를 견제했다. 이렇게 있고 자, 그 당시 인제 일본은 인제 임오군란의 피해를 우리나라한테 요구를 했고 결국 제무풀 조약을 이제 체결했고 그 당시 인제 요런 그 제무풀 조약의 내용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재무부 조약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청은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면서 조선을 청의 속국을 구정해서 조총 삼국 무역 장정을 체결했다. 여기 밑에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뭐 고문을 파견했다는 거 그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태극기야. 네. 태극기를 인제 만들었다는 설이 두 가지가 있어. 언제 처음에 사용했냐. 그 앞에서 얘기한 도미 수호통상조약 때 사용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요 제물포 조약 당시에 일본에서 사가단을 파견하잖아요. 이 제3 차 수신사인데 제3 차 수신사 때 사용했다는 거야. 이거 지울게 그냥. 예.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1882년 4월에 미국과 조약을 맺은 자의 태극기와 성종이 나란히 세웠다. 자, 요게 인제 조미 수호통상 조약에 의해서 태극기가 사용됐다는 이제 그 설을 채택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 최초로 사용된 이 태극기는 청의 속국을 상징하는 청룡기 대신에 역관 이은주가 새롭게 제작했다. 그래서 예전에 태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성리학이나 뭐 거기에서 인제 보면 역경에 보면 태극이라는 게 있죠. 이걸 바탕으로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만든 게 이용주가 만든 게 태극기의 원형이에요, 이게. 자, 그러나 청은 이 태극기가 일본 국기와 혼돈한다는 이유로 청의 국기를 본떠 색깔만 다르게 칠하거나 태국 주변에 8개를 그린 국기를 바꾸라고 강요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모군란 후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한 박용우는 청의 요구를 무시하고 새 국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3 차 수신사 때 박용우가 그당시 제작한 국기라고 인제 요게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인제 요걸 좀 약간 병행해서 만든 것 같아 보니까. 자, 그 후 이제 박용우는 각국의 외교사절단이 참석한 각국 공식 행사장에 쇠국기를 당당히 내걸었다. 그래서 인제 귀국한 지 2개월 후인 1983년 1월 27일 날 정부가 박용우가 제작한 태극기를 국기로 삼는다는 공식으로 반포했다. 자, 이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에는 임모군란에 후 청의 간섭에 반발해서 조선이 독립국가임을 드러내는 자주의식이 강력하게 담겨졌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최초로 태극기에 사용한 건 여기에서 그 관점을 보면 이 관점을 보면 조미수 통상 때 사용됐고, 그걸 보고 나서 인제 중국이 자기식으로 바꾸라니까 거절하고 인제 임오훈련 직후 수신사 때 박용호가 앞에 있는 그 태극기를 새롭게 해 가지고 만든 게 이거고요. 그래서 인제 이걸 공식적으로 인제 국기에 사용했다. 그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비상교과서를 보죠. 비상교과서. 자, 비상교과서도 뭐 앞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 앞부분 첫 번째 단락은 배경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두 번째 단락부터는 인제 그 이모훈련 과정이 있죠. 그 앞부분하고 많이 겹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고종이 집권한 후에 뭐냐면 다시 인제 복귀한 후에 흥성대원군의 모든 정책들을 인제 뭐냐면 중단시켰고, 잠깐만요. 아, 요거부터. 그래서 인제 요렇게 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부터 이렇게 볼게요. 흥성대원군이 인제 집권한 다음에 고종이 예전에 했던 정책들 다 중단시켰죠. 그렇지만 다시 돌아온 후에 또 흥성대원군이 인제 청나라에 잡혀갔고요. 그리고 이제 청해 내정 간섭 관련된 내용이 있죠. 뭐 여기 보면 조총 삼민 수용 무역장정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인제 마건상 멜레노프를 파견하고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고 이런 내용도 있고요. 뭐 여기 재물포 조약인데요. 자, 여기에 눈여겨볼 게 약간 격가지 쪽지를 보면 여기 내용이 있어. 이모 유골 일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왕비가 피신할 때 상황을 기록한 일기다. 자, 이모군란 당시 궁궐 탈출해 충청도 충청도 충주 장원에 이제 갔는데 피신하기까지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했다. 그래서 인제 뭐 여기는 뭔데 이거 각자 읽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동아교과서를 볼게요. 동아교과서도 마찬가지로 배경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모군란의 어떤 인제 이런 배경들이 쭉 나오죠. 예. 그리고 구식군인들이 인제 들어와서 뭐 그 가정들 이렇게 왕비가 이제 피신 같은 거 나오고, 자, 그다음에 인제 고종이 인제 사태 수습을 흥성대원에게 맡기고 이런 정책들을 했다. 이 내용이 나오고, 자, 그리고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흥성대원군의 정책 중에 요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앞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한데, 그리고 매점매석으로 쌀값을 폭등시킨 시장상인들을 처형하여
민중의 어떤 불만을 무마시키려 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도구를 확파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도구. 도구. 요 관련된 내용은 그 포셈에도 있어요. 요 내용이. 그래서 교과서에는 별로 안 나와 있는데 요게 동화 교과서에 있네요. 요 부분은.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모군란 진압하고 청해 내전이 간섭했는데 이것도 비슷비슷하죠. 예, 조천산미 수용무역장정 있고 제무풀조약 있고 그다음에 박용호가 태극기 쓰는데 이걸 앞에서 이제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여기 이게 뭐야? 무슨 교과서죠? 안 적혀 있는데? 자, 하여튼 이게 그래서 하여튼 이게 천재인가? 아니, 천재네요, 천재. 예. 자, 천재 교과서 이제 보면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비슷해요. 예. 근데 여기에 경제 사항이 좀 약간 자세히 적혀 있어요. 보면 개항 이후 일본의 경제 침탈로 쌀, 콩 등의 곡물이 일본으로 유출되면서 곡물 가격이 크게 올라 하층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99인들 봉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게 서로 연결돼 있죠. 왜냐면 쌀이 많이 유출되니까 부직군인들이 봉급도 받지 못하는 거야.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경제 부분 관련된 내용은 좀 약간 여기 좀 추가 설명돼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개항 이후에 일본 상인들은 조선의 쌀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조선의 쌀값은 일본의 쌀값의 3분의 1 수준의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자, 이 시기에 조선에는 극심한 폭력으로 쌀값이 폭등했고 생활이 어려워진 하층민, 도시 빈민들은 일본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어 있었다. 자, 권력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민씨 일파와 정부, 일본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청해군이 개입으로 이모군란 진압되다인데 이거는 뭐 앞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여기에서 이제 내용에서 좀 약간 더 추가된 것이 텐징을 납치해 갔다 이 내용이죠. 예. 텐징을 납치하고 무력으로 군란을 진압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 조총산미 수용무역장정과 그다음에 재물포조약 이런 내용도 있죠. 자, 그다음에 이 재물포조약 관련된 내용이 전에 앞에 있는 교과서보다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뒤에서 이제 다시 금성 교과서 이제 볼게요. 자, 금성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교과서 거의 이제 뭐냐면 비슷해요. 이런 쭉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모군란 영향이 있죠. 그래서 뭐 이것도 앞에 있는 교과서와 대동소이하고 이제 비슷하고요. 자, 그리고 장정 관련된 내용의 의미가 좀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 조목으로 나누어 마련 구정을 의미한다. 장정은 조정이 특별히 윤회하는 조규로 상하관계 나라들이 맺는 규칙을 뜻한다. 청은 조선과 자신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생각해서 일본 및 다른 서구와 다른 조약인이 장정을 맺고자 했다. 그러니까 조약과 장정의 의미 앞에서 설명한 건데 여기 좀 정리해서 이제 설명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뭐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포셈을 보죠. 포셈.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80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 80번이에요. 자, 하급군인들의 불만을 보자. 자, 이 시기 때 이제 서울 하급 군인들은 도시 하층민 출신으로 충원된 자로서 군인으로서 근무한 동시에 영세 송상인이나 영세 수공업자로 식구들과 함께 생계를 꾸려나갔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들은 왕신이 이태원 같은 도시 근교에 미나리나 배추 따위의 채소를 재배하여 시장에 팔거나 한강 연안에 상품과 쇠고를 싣고 내리는 하역 자국과 각종 토목공사 임시독공 등 임금 노동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군인만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투잡을 뛰었다, 스이잡을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구한말 때뿐만 아니라 그 조선 후기 때도 그랬어요. 오군영에 훈련도 간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월급을 좀 적게 주니까 거기 나가서 이제 물건도 서울 시내 물건도 팔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난전의 기원이 됐다 그 사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랬어요. 월급이 적다 보니까. 자, 19세기 후반 들어가 국가 재정이 계속 악화돼요.
급료가 제대로 이제 지급되지 않자 군인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고, 게다가 이제 국교 확대 이후 일본 세계 침투에 따른 조선 내부의 병동은 하급 군인들에게 심각한 위기를 조성했다. 자, 이 중 정부가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군제 개편을 시도하면서 하급 군인들의 불만이 커져갔다. 자, 정부는 구식군대를 주저 없애고 일본식 군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군제 개편을 했죠. 그래서 이 군제 개편 내용은 예전에 이제 쭉 얘기했죠. 이런 군제 개편을 쭉 했고, 자, 그래서 구직군인들은 실직당하고 급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과 달리 결기군은 급료 지급은 물론 의복 등 여러 면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다. 자, 이 때문에 하급군인들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직, 도태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꼈다. 또한 일본 상인들 경제 침투로 도시 하층민들과 함께 소비자로서 영세 소상인, 수공업자로서 이중의 피해를 입어 가장 심각한 피해 집단이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왜냐하면 앞에서 이 훈련도감이나 이제 그 구식군인들, 예전 구식군인들이 군인이면서도 또 뭐냐 수공업자, 소상인 같은 투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 개항과 일본에 대해서 별로 이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있고, 뒤에 가서 이제 보면 후에 이 임오군에 참가했던 하급군인들 대다수가 왕십리에 거주했던 것도 이러한 사정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왕십리가 지금 저쪽 한양대 부근이죠, 지금. 요 일대가 일종의 그 당시 이제 그 생산 지역이었나 봐요. 영세 송상이나 소상인이나 수공업자들 몰려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요 지역이. 자, 임오군련 이전에 이미 군인 사이에 동해 반환 기운이 드높아졌고, 결국 두 건의 폭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움직임의 위험을 느낀 정부는 급료를 얼마 지급하여 이들 무마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882년 6월 전라도 쇠국이 서울에 도착하자 정부는 13달 치나 밀린 급료 가운데 먼저 한 달치를 지급했는데, 이때 앞에서 말한 요게 도봉선, 그러니까 이제 선해청에 있는 그 도봉소에 가서 쌀을 받았는데 이게 양이 못 미쳤죠. 거기에다가 이제 교와 모대가 같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도봉서 사건이 났는데 이에 분노에 치솟는 군인들은 급료를 받지 않고 책임자를 구타했다. 자, 그러나 선해청의 잘못을 고치기커녕 오히려 주동자를 이제 잡아들이자 마침내 6월 9일 군인들은 무기고를 파괴하고 일제히 봉기했다. 자, 군란이 일어난 것이다. 여기죠. 자, 이들은 그동안 부정부의 옥상이 되었던 선해청을 습격하고 책임자 민경호의 집을 불지렀고, 그 다음 별기군 부대로 쳐들어가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를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포위 폐쇄시켰다. 다음 날 창덕궁에 들어가 흥인군 이채영을 비롯해서 수많은 고관들 살해하고 명성하고 궁궐뼈나 충주 피신했으며 일본 공사도 재물품을 이제 도망쳤다. 그렇죠. 자, 군인들의 봉기에는 외래 자본주의 치니까 민실파 부정부에 고통받던 서울 변두리 빈민들이 합세했다. 자, 스스로 집권한 능력이 없는 이들은 대원군이 다시 집권하면 사정이 나아질 걸 기대했고, 그리하여 이제 고종이 대원군이 다시 불 고종이 대원군을 다시 불러들이자 이들은 해산했다. 자, 그래서 다시 집권한 대원군은 정부가 추진했던 모든 정책들을 없애버렸죠. 그리고 개화 정책에 반대하다가 유배됐던 위전척사파를 석방과 요직에 등용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민씨 척족이 자행했던 그 부정부패를 없애고 계속되는 일본의 침략 책동에 강경하게 맞섰다. 자, 이모군란은 대원군의 이제 재집권이 일단 진전되었으나 조선을 둘러싸고 이제 청일 양국 간에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며 다음 행동에 들어갔다. 일본은 조선 내 일본 거주민 보호를 내세워 군대를 파견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에 청은 재빨리 조선의 군대를 파견하고 스위스로서 대원군을 청을 압송해 가 일본이 무적으로 개입할 구실을 없앴다. 자, 그래서 이제 재물포 조약을 맺고요. 그리고 청은 조선 내정에 적극 간섭했죠. 즉 위안스카이 등을 지휘하는 군대를 상주시켜 조선 군대를 훈련시키고 마쟁창, 마건상, 멜렌도프를 공으로 파견해 조선 내정과 외교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 그리고 이제 조총산미 수용 무역장정을 체결했다. 네, 이렇게 했고, 자, 그 이에 이제 조선 정부는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미 한국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대외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했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야. 이거는 여기 임오군란 직후의 얘기처럼 얘기하는데
뒤에 얘기니까 그때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로 이제 있다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뭐 있는데 요건 뭐 각자 풀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갑신전병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갑신전병. 자, 갑신전병 하기 전에 이제 계합파 형성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합파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갑신전변 전에 계합파가 두 개로 나눠졌죠. 80년대. 어. 그래서 이제 왜 나눠졌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청나라 내정 간섭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다음에 근대화의 속도 등등 인식 차이로 해 갖고 결국에는 이제 온건계합파와 급진계합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여기 이제 해남 교과서를 보면 이게 딱 한눈에 이렇게 흐름 파악하게 있거든요. 이게 좀 잘 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연표돼 있는데 한번 이거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서 좀 공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자, 하여튼 보면 자, 이모군란 후에 청해 간섭이 심화되면서 개화세 등 개화의 방식과 청의 이제 태도를 둘러싸고 온건계합파하고 급진계합파 이렇게 두 개로 나눴죠. 그래서 김홍직, 김윤식, 민영익 같은 온건계합파는 동도서기를 바탕으로 점진적 개혁을 주장했다. 자, 동도서기도는 동양의 유교적 도덕을 유지하면서 어,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거죠. 이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제가 예전에 좀 얘기했는데 온건계합파들이 주장을 했던 거고 중국의 중체서양과 비슷한 개념이죠. 자, 이들은 중화질서의 울타리 안에 청의 양모운동을 개혁의 모델로 삼으려고 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양모운동하고 메이지 유신이 같이 개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청일전쟁 이후에는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이제 청의 양모운동이 더 낫다는 걸 이제 알려졌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는 청의 양모운동과 메이지 유신이 같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김윤신의 글이 있어요. 예. 자,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것은 각국에 알리고 조약에 적어 놓았으면 우리나라에 일이 생겼을 때 청이 신껏 구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에 비울 것이다.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거 좋아. 그렇지만 힘이 없잖아. 힘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독립만 하면 나중에 서양 열강들이 쳐들어올 때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차라리 청나라에 속방을 하면 그래도 이제 다른 나라 우리가 침략할 때 중국이 도와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친청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사대당이라고 또 하죠. 그 성격 때문에. 자, 반면 김옥균, 박용호, 홍영식 등 급진계합파 생각은 달랐다. 자, 이들은 일본의 메이지 신을 본받아서 서로 문명계약을 하려고 했다. 자, 예전에 한번 문명계약에 대해서 설명했죠. 조선은 미개하기 때문에 일본과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문명을 받아서 계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인데 이거는 일본이 이제 예전에 외쳤던 논리예요. 메이지 유신 단계 때 내세웠던 논리죠. 자, 이걸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는 정통적인 중화 질서를 벗어난 것을 급선무가 받았다. 거기 밑에 이제 문명개혁론 관련된 설명이 있는데 이 내용 보니까 이제 이거는 심부름이 있는 내용을 발췌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급진개혁파의 대표인사는 김옥균인데 김옥균의 말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전부터 천국이 스스로 조선을 숙방으로 여겨온 건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첫째로 해야 하는 건 독립. 이때 독립이란 건 누구부터 독립이면 중국부터 독립이야. 우리는 예전에 독립국이 아니었어. 중국의 입장일 때. 숙방이었지.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독립을 해야지만 완전한 자주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급진개혁파는 왜 정변을 일으켰을까? 그 내용이 있거든요. 예. 자,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